자, 봅시다. 자, 그 전자와 전자처럼 이렇게 원자핵에 매여 있는 그런 속박된 입자의 모든 성격을 가지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했었죠? 정상파. 확률 밀도 함수. 파동 함수. 파동 함수라고 했었죠. 쓸 때 이제 파이라고 썼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복습을 안 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좀 해볼게요. 알겠죠? H는 EFC. 슈레딩거의 좋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파동 함수는 변수가 몇 개라고 했어? 3차원이니까 3개. 변수가 3개여서 x, y, z 였는데 이런 식의 좌표계를 무슨 좌표계? 직교 좌표계라고 했죠. 그런데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 계산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얘 좌표를 뭐로 바꾼다? 극좌표계로 바꾼다. 그래서 얘를 극좌표계 r, 시타, 파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r은 뭐죠? 거리. 어디에서 거리?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 원점에서부터 전자까지 거리.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하겠죠? 그 다음에 시타는 Z 쪽을 기준으로 위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 도에서 몇 도까지 0에서 움직여? 파이. 0에서 파이까지. 그 다음 파이는 무슨 각도예요? X축을 기준으로 경도. 그렇죠. x축의 경도. 변역은? 0에서 2파이. 0에서 2파이. 알겠죠? 오, 잘했어요. 동현,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요? 사실 동현이 엄청 화학 공부 열심히 하던데. 그래요? 동현이 인사만 아직도 모여대요. 마무리 인사 매트요. 네, 그거 왜요? 그걸 아직 모른다고요? 네. 그래? 남아야 돼. 진짜로요? 알았습니다. 이따가 이따 해볼게요. 셀커피 하셨다. 셀커피 하셨다. 니 망했어야지.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거리, 위도, 경도의 변수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나눠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좋은데 그 인수분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전문 용어로 네, 인수분해. 변수 분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는 뭐냐면은 좌표 변환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변수 분리. 그래서 변수 분리에서 어느 변수를 분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방사성 부분과 바로 뭐냐면 그렇지. 방사성 부분을 r로 썼고 변수가 r이고 그다음에 방사성 부분 말고 무슨 부분? 각 부분이 있었죠. y라고 썼었고 각 부분이고 변수는 시타하고 파이. 기억나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파트를 발견하게 되면서 무슨 양자수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 레디얼 파트요. 아. 레디얼 파트. 그렇지. 주양자수라고 쓰고 뭐라고 썼었죠? N. 또 무슨 양자수? 부양자수. 부양자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건 그 일제시대적 표현이고 운동량. 각운동량 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혹은 방위 양자수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L로 썼었는데 그것이 관여하는 부분이 바로 방사상 부분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각 부분은 어떤 양자수가 관여했죠? 방위양자수. 그렇지. 방위 양자수와 자기양자수. 자기 양자수 M, L이 동시에 관여를 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저 있잖아요. 이제 나 화학 수업 했거든요. 응? 화학 수업 이제 나 학교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쌤 영상 보려고 딱 밴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돼가지고 영상이 없어졌어요. 혹시 옛날 건 없죠? 어떻게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링크를 주면 되죠. 오케이, 주세요. 그래요? 이제 구독 되세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 링크 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쌤, 네. 쌤 유튜브에 영상에 있는 그 수영 그림 네. 야야 보셔서 네. 캡처는 안자로요? 알았어. 쌤, 어쨌든 그 링크 오늘 주세요. 오늘. 근데 오늘은 안 되고요. 왜냐면 집에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데 그걸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돼서 이거 하루 이틀은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여러분 옛날 거 찾아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내가 게을러 가지고 아직 못 올려가지고 올리면은 그거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좋아. 진프릭스 아니에요? 그 채널이. 찜프리스죠. 아니면은 꼭 우리 강의 아니어도 이 부분에 강의가 있거든요. 미리 그거라도 올려드릴게요. 그게 이틀 참았거든요. 근데 거의
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 그 일반화 강의가 있거든요. 일반화 강의가 있는데 그거 쌤보다 보면 강의를 돼요. 잘하겠습니까? 에? 쌤보다 강의를 잘하겠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쌤은 쌤 채널 말고 그래 그러네 그러네. 내 강의 중에 다 있어요. 내 강의가 다 있거든요. 내 강의 내가 다 있어서 그거라도 뭐 미리 드릴게요, 그죠? 저도 다른 유튜브에 예, 그래서 잘못 말을 거기는 했네요. 고급하게 없더라고. 이게 뭐 어쨌든 찾으면 나오는데 잘 공개를 안 하죠. 진브릭스. 예, 진프릭스요. 친하게 진프릭스 들어가면 내가 대부분 공개해 놓은 거 있는데. 육돌이요? 프릭스. 브릭스 프릭스. 진 프릭스. 영어로 쳐야 돼요? 예. 청바지. 예. 아니 만화 캐릭터 이름이에요. 저 브리스요? 프릭스. 자, 요거. 옛날에 청이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걸로 바꿨어요. 뭐 이름은 금방 바꿔지더라고. 쌤 말고 다른 게 많은데. 자, 봅시다. 어쨌건. 쌤 밀렸다. 친구 있으니까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레디얼 파트에는 양자수 NL, 그다음에 앵귤러 파트에는 L과 ML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쨌건 곱하기를 한 게 그게 어쨌건 이 파이잖아요. 네. 그럼 이 파이에는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거니까 이 파이에는 무슨 양자수가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기 있는 거 다. 바로 N과 L과 ML 이 모두가 이 파동함수에 관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수학 시간에 또 하필 수열을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수열 배웠죠? 네. 그럼 수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R이건 Y건 파이건 얘네들은 N, L, ML의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수열의 테크닉이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나마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열은 그 규칙을 찾기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지만 이게 실제로 양자역학에 적용되는 저 수열은 그 규칙을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알겠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막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막 그거 뭐 미분 방정식도 풀고 적분도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어쨌건 그 결과를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표 1, 표 2에 수록을 해뒀으니까 필요하면 그걸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결과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에도 곧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요런 얘기까지 했었어. 기억나죠? 자, 그리고 잠깐 또 하나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물리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얘를 제곱한 함수가 있는데 그 제곱한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 그렇죠. 그래서 얘 이름을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 그렇죠. density 그렇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했었죠.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확률 밀도 함수.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하면 전자 발견 확률이 되죠? 어떻게 하면? 적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적분을 할 때 요런 적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적분은 무슨 적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미소 엄청 털리는 그거. 자, 이거 뭐냐면 얘를 그 우리말 번역으로는 최적소라고 하는데 이 최적소의 의미는 수학적으로는 3차원 중적분의 의미예요.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적분을 거듭한다라는 뜻으로 수학에서는 중적분이라는 말을 써요. 알겠죠? 네. 3차원이라는 건 알겠죠? 변수가 3개니까요. x, y, z건 r 스타 파이건. 그래서 그렇게 적분을 여러 번 거듭한다는 뜻으로 중적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는데 그 적분의 결과가 이게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전자 발견 확률에서 적분 구간을 만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요? 1. 항상 1이 되어 나타난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전체 적분을 해서 1이 되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정규화. 그래서 정규화. 영어로는? 영어로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노멀리제이션. 좋은 네. 구성. 근데 영어로는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직전 단계 했던 게, 그게 바로 오늘도 이제 얘기를 이어나갈 바로 요 RDF. 오늘 요걸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우리말 번역이 각 분포함수. 방사성 분포함수. 바로 방사상, 각은 앵귤러였죠. 각은 앵귤러고요. 방사상 분포, 그럴 수 있겠네요. 분포 함수. 그래서 이 방사상 분포 함수라는 걸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짜잔. 자, 그래서 얘는 대문자 P 표시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이제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 라고 했을 때 얘 적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바로바로바 인티그랄 한 다음에 경계 1에서 경계 2까지 얘를 적분한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를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었냐면, 잠깐만 여긴 지울게요. 네. 여기 지울게요. A.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요 파동함수를 제곱한 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확률 밀도.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당연히 뭐 곱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 요 두 개의 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통으로 제곱을 해놨으니 각각도 제곱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요거 외우라 그랬었는데, 주어져 있는 이 부분,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최적수. 최적소라고 했었죠. 그 최적소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기억나요? R 사인 세타. 저 어떻게 표현됐어요? 사인 세타 있잖아요. 그래요? 저 어떻게 표현됐어요? 거기서 네.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봐.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자, R은 레디얼 파트고 Y는 앵귤러 파트잖아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를 변수에 따라서 분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R만 관여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는 변수가 시타하고 파이 두 개가 이제 관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알파, 시타, 파이를 얘랑 엮어서 변수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얘를 인티그럴 R 제곱 dr 이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파트 제곱한 다음에 여기에 사인 시타를 곱하고 시타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자, 요 수식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앵귤러 파트인 부분, R 부분하고 R 부분하고 R 부분을 따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R 변수, 시타 변수, 파이 변수는 다 독립적일 테니까요. 그래서 R 변수 따로 빼서 적분 바깥으로 빼내고 나머지 시타하고 파이만 관여시켜서 저렇게 적분을 했었다.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때 여기서 방향을 무슨 방향을 잡을 거냐? 모든 방향을 잡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방향.
자, 그럼 저기서 방향이라는 말은 R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타 파이 변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세타 파이. 방향은 시타하고 파이가 결정하는 거죠. R은 거리예요. 거리. 알겠죠?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가깝냐 뭐냐의 개념이 R인 거고요. 방향은 저기냐 여기냐인데 그거는 위도와 경도가 결정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방향은 시타 파이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시타 변수는 몇 도에서 몇 도로 움직여요? 시타는 몇 도에서 몇 도로 움직여요? 바로 0에서 파이까지 저 위도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이 변수는 몇 도에서 몇 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0에서 2파이 움직인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만큼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저만큼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저만큼이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1. 1이 된다고 했었죠. 1에. 이 앵귤러 파트가 뭐가 됐건 수학적으로 구해놓은 모든 앵귤러 파트는 항상 이런 성격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도록 편의상 수학자들이 이미 저 앵귤러 파트의 상수들을 다 조절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었냐면 표 1에 이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표 1을 내가 설명할 때 이게 앵귤러 파트가 뭐가 됐건 표 1에 나와 있는 모든 앵귤러 파트에 대해서 이 계산하면 항상 1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그것에 대해서 거리 변수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거리 변수는 정해진 게 아니라 바로 그냥 0에서 어떤 거리 r까지 정분을 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만약 이 전체 적분을 얘마저도 1로 만들려면 r이 뭐면 되겠어요? 얘도 1로 만들려면. 얘를 1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얘마저도 1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이 세제곱근 3. R 제곱 R분의 1. 자, 일반적으로 그냥 거리 r로 둔 건데 이 r을 뭐로 두면 이거 적분이 1이 되겠어요? 정답! 뭐냐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적분 1이라며요. 아, 맞네. 그럼 이것도 모든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면 1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모든 거리는 거리 0부터 거리 뭐까지? 거리 무한까지. 거리가 없거나 거리가 무한히 멀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적분하면 이건 1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1이죠. 이것도 1이죠. 무한거리 모든 방향이면 확률이 뭐가 된다? 1.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거리가 무한거리까지 그리고 방향이 모든 방향 다 합치면 그게 뭐예요? 확률 정규화. 그게 전 우주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전 우주에서 어떤 전자를 발견할 확률 무조건 1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를 1로 만들려면 여기를 무한대로 두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동현 알겠니?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예요? 이 부분이 변수야, 상수야? 항수. 상수가 돼버리겠지. 상수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때 무슨 부분만 남는다는 얘기야? 요 부분만 남는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전자 발견 확률 P를 거리에 대해 미분을 하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 저 전자 발견 확률 P를 거리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도연아. 그 막 손톱 보지 말고 저거 칠판을 좀 봐요. R 제곱 R 제곱. 바로 봐. 적분기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R 제곱 당연하죠. R 제곱 R의 제곱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얘를 다시 적분하면 이걸 적분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 이제 확률 P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확률을 그 거리 변수로 나눈 부분은 바로 요 적분기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함수 자체가 요 수식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함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스몰 P. 바로 P로 쓰고 변수는 R로 두는 건데 이때 이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이 스몰 p로 표현하는 이 p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방사상 분포함수. 그게 바로 요거라고요. RDF. 알겠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바로 저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이거죠. 자, 이 수식상에서 보면 이 수식상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변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변수가 뭐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리에 대한 거죠. 즉 거리의 변수에 따라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성격은 전자 발견 확률에 대한 거리의 영향 요것을 알게 해주는 함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사실 요 얘기도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시연, 저 얘기 기억나요? 네. 아니 자는데 어떻게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과학시간 잔 적이 오, 없어요. 오, 오. 사이즈 그게 사실입니까? 네, 확실히 했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야기 생각하나. 그래도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 고마워요. 네, 자 어쨌건 자 이거 사진이잖아.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요 꼴은 사실은 for general 일반적으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s 오비탈도 좋고 p 오비탈도 좋고 d 오비탈도 좋고 모든 오비탈들에 대해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저런 꼴로 표현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또 뭐 계산을 막 해야 돼서 이 물음 기억하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for s only s 오비탈에 대해서는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구 껍데기 면적이 어떻게 되죠? 구 껍데기 면적이 바로 4파이 r 제곱. 기억나죠? 그리고 거기에 파동함수 제곱한 게 그대로 표현이 돼요. 파동함수 제곱한 게. 알겠죠? 그리고 이 파동함수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동함수에는 어떤 양자수가 관여하죠?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가 관여하죠. 그러면 s 오비탈은 양자수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NLM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게 s 오비탈이 되는 걸까요? 1, 0, 1. 아, 1, 0. 0, 0. 바로 n 빵빵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n은 무슨 양자수? 중요하죠. 자, 왜냐 s 오비탈은 1s만 있는 게 아니고요. 2s, 3s 다 있는 거예요. 즉 s 오비탈은 ns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s, 2s, 3s 모든 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양자수는 정해지지 않지만 뒤에 있는 요 0은 가군동량 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L이 0이 되면 ML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0. 바로 ML은 바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N빵빵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뭘 표현하는 그 가장 편리한 표현이다. S 오비탈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 오비탈이라고 해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s 오비탈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결과가 같아져요. 나중에 이제 표 2나 표 2에 있는 수식 있잖아요. 표 1에 있고 표 2에 있는 수식을 다 때려놓고 정리를 하면 똑같아져. s 오비탈. 그렇죠? 같아지는데 다른 p 오비탈, d 오비탈은 이게 안 되고 꼭 이렇게만 표현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에서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꼴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하면 될 걸 왜 굳이 특별한 케이스인 S오비탈을 따로 외우게 하느냐? 이유는 뭐냐면 S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요거를 알고 있으면 약간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 네, 바로 슈레딩거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노벨상 받으면서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거든요. 그 이해했다가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이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슈레딩거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자연과학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철학이나 역사나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걸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완벽한 건 아니어도 약간 이런 느낌, 그럴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딱 와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데 그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어요. 스승님, 세상에 신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논어에 나와요. 그때 공자가 뭐랬게요? 그 전에 귀신.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의 답. 신에게 간다.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죽어봤냐?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난 죽기도 하네. 저기 도인이 답이랑 비슷해요. 오? 네,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가 공자의 답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아주 솔직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공자에게 또 누가 물었어요. 스승님, 세상에 신이 있나요? 공자의 답? 내가 신이다. 나는 공자가? 나는 신이다.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공자가 이 세상이 참으로 오묘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오묘하다는 건 단순히 공자가 예를 들면 사회현상이나 그때 당시도 뭐 정치나 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치, 경제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뭐 해가 뜨고 꽃이 지고 하는 자연현상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오묘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신 비슷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가 공자의 답이에요. 그게 공자의 답이에요. 말장난이 아니고요. 뭔가를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둘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학자는 절대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학자는 절대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무슨?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정치인이에요. 근데 때로는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고 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변수는 많아지겠어요? 변수는 적어지겠어요? 변수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학자처럼 다 모호하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다음 그걸 온 몸으로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그 정치인의 성향과 취향으로 그 정치인이 결정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이 나오려면 학자들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들어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정치인이 되려면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공부를 미친 듯이 많이 해야 돼요. 미친 듯이. 그리고 스스로가 학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학자가 돼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한 다음 나의 어떤 취향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내가 정해서 그럼 거기서 정한다는 얘기는 뭐까지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까지 진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질 각오와 함께 명확하게 이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인데 뭐 계속 밤에 술 들어가시고 술 먹으러 가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윤
윤석열. 예, 그래서 정치인은 그래서 예, 정치인은 그래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치인은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조선생이 말할 때 있잖아요. 윤석열 아내가 있잖아요. 네. 유지를 영어로 써라 했는데 그냥 YOGU 썼거든요. 아니 뭐 어쨌건 예, 예, 예. 그래서 정치인은 특히나 최고 권력자, 최고 책임자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첫째, 술 먹을 시간도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요? 정치질.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최고 책임자는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이요. 예. 자도 돼요. 최고 책임자는 잘 수 없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왜겠어요? 여러분 사건 사고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는 낮에만 일어나요, 밤에도 일어나요? 밤에도 일어나죠. 그럼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밤에도 깨 있어야 돼요. 잠을 어떻게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최고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휴대전화 배터리 있잖아요. 여러분 자고 있다고 휴대전화 배터리의 CPU가 꺼져 있어요? 아니죠.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도 메시지는 수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고 물론 인간이 안 잘 수는 없죠. 인간이 안 잘 수는 없죠. 그 말은 자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인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몸이 피곤한 상태겠어요? 쾌적한 상태겠어요? 피곤한 상태니까 국민이 세금을 들여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니까 의료 서비스도 최고로 해주고 교통 서비스도 최고로 해주고 밥도 제일 좋은 걸 먹여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 최고 책임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 서비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최고 책임자는 술 처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알겠어요? 그 최고 책임자로 있는 중간에는 이 술을 입에도 대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면 해외 정상 만찬 등에서 뭐 와인 한 잔 이런 의식행위 정도의 술만 먹어야 하고 그 외의 자리에서는 술을 입에도 대시면 안 돼요. 왜? 술 먹으면 뭘 못하죠? 이상적 판단.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 판단이 안 되는 시기에 뭐 전쟁이라도 나봐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최고 책임자다. 알겠죠? 네.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정치인만 명확한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뭐냐면 학자들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공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한 건데 이 양자역학의 이해에 대해서는 그냥 수학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라 우리 인생, 그다음에 뭐 사회, 경제, 역사, 뭐 정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각했을 때 양자역학적인 얘기가 우리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나지막한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양자역학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슈레딩거가 한 말인데 재밌는 건 S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막연한 짐작 정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바로 네 번째. 네 번째. The most probable radius입니다. The most probable radius. The most probable radius. 자, 저 보이세요? The most probable radius. 자, 이게 뭐냐? The most라고 했으니까 무슨 급? 최상급이죠. 형용사 최상급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말로 거의 직역하면 그냥 가장 있음직한 반지름.
인데 이게 명확한 번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명확한 번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most probable radius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로 바로 표현하거든요. 자, 쟤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핵으로부터의 거리. 이거를 더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합니다. 자, 제 시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시험 수능화학 1에도 나와요. 그러면 수능화학 1에도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겠어요, 안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알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얘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로 d p dr 이퀄 0인 반지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p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대문자 p예요, 소문자 p예요? 소문자 p죠. 소문자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거리에 대해 미분한 요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수학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 확률에 대한 이계 미분 함수가 되겠죠. 이계도 함수가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이계도 함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또 도함수. 무슨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는다. 뭘 찾겠다는 얘기예요? 극대점을 찾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다른 말로 극대점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극대점이니까 꽤 값이 크게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작게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크게 나오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의 반지름을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most probable radius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왜냐면 이거를 실제로 하긴 좀 그래서 왜냐면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그 뭐냐면 일반화학 과정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슬쩍 한번 보기만 보죠. 106페이지에 연습문제 2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 연습문제 2. 자, 106페이지 연습문제 2 찾았어요? 네. 자, 106페이지 연습문제 2 보시면 거기 R 나와 있고 E1 나와 있죠. 찾았어요? 네. 자, R에 E1이라고 하는 그 함수가 하나 나와 있는데 2는 무슨 양자수겠어요? 2는? 주요 양자수고요. 1은요? 가운동량 양자수예요. 그래서 R2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표 어디에 있겠어요? 표 1. 표 2에 있습니다. 표 2. 표 2에 보시면 레디얼 파트 요 부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괄호 2번 보시면 괄호 2번에 더 most probable radius 구하라는 거 나오죠? 네. 그럼 괄호 1번은 당장 볼 필요가 없고요. 괄호 2번을 보면 더 most probable radius에서 수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가장 마지막 줄에 dpd로라는 미분한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미분한 거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은 거예요. 그냥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념적으로는 아리까리해도 수식이 제시가 되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이렇게 주어졌죠? 수식이 R 파트가 주어지면 여기에 넣고 제곱한 걸 거리에 대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수학적으로 하면 돼. 수학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1학년 때는 이 수식을 직접 다루진 않을 거니까 저런 말이다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의외로 수식이 제시가 돼도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고등학생 수준의 미분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쉽게 미분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계산에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계산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말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요런 직관적인 이해를 좀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서 S 오비탈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나는 그 겨울철에 스키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스노우보드를 탔는데 스노우보드를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몸을 크게 다칠 정도로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는 어느 정도냐면 스노우보드는 그 하프파이프라고 있거든요. 이게 슉슉 하는 거 있죠. 슉슉 요거 타는 데까지 했어요. 하프파이프 보는 거 하여튼 스노우보드는 어느 정도 타냐면 이게 아무리 가팔라도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최상급 코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타도 탈 수 있어요. 스노우보드는 정말 많이 탔거든요. 저 많이 탔고 잘 타요. 정말 잘 타요. 네, 정말 잘. 그래서 스키장에 가서 나보다 스노우보드 잘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 다쳐가면서까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 잘 타요. 엄청 잘 타는데 그래서 겨울마다 스노우보드 타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건 자 그럼 여기 이제 집이 있어요. 집. 그러면 그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려면 스키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키장. 자 그럼 스키장은 보통 어느 도에 있어요? 보통 어느 도? 강원도에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서울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건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가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집이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간다고 치더라도 차로 운전을 해도 한 서너 시간 걸린단 말이지.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스키장에 가서 좀 재밌게 스키를 타고 싶어.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숙소를 잡는 게 가장 스키장에서 재미있게 노는 걸까? 스키장 숙소. 그렇지. 바로 스키장에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뭘까? 그 콘도.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나 콘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숙소를 딱 잡으면은 가장 재밌게 놀 수 있겠지. 그지?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걸어서 스키장 슬로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자, 반면 어디 숙소를 잡을 때 가장 불편할까요? 집이 숙소일 때가 가장 불편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스키가 있냐면요. 여러분 당일 스키라고 있는 거 아세요? 스키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당일 스키가 뭐냐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새벽 5시에 광화문이나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가 있어요. 새벽 5시에. 그럼 새벽 5시에 광화문역이나 강남역에 가서 새벽 5시에 버스를 타고 그럼 그 버스가 8시 반에 스키장에 내려줘요. 그럼 8시 반에 첫 아침 스키부터 타가지고 저녁 5시 스키까지 타는 거예요. 그럼 저녁 5시 스키까지 타고 거기에서 다시 5시 반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당일 스키 코스거든요. 즉 뭐냐면 하루 종일 스키 타는데 중간에 1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스키 타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무지막지합니다. 근데 그 당일 스키를 내가 대학원생일 때는 돈이 있었겠어요? 뭐 그냥 가난한 대학원생이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스키를 탔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 뭐냐면은 당일 스키를 하려고 김선아랑 같이 스키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스키장에서 무지막지하게 스키를 탔었어요. 그렇게 타는 스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면 사실은 웬만한 열정으로는 그렇게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때는 스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탔었다니까. 그러니까 숙소를 여기 정한 거지. 여기 정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 정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그런데 스키장을 아니 이게 숙소를 집에 잡으면 편리한 건 뭐야? 편리한 거. 숙소가 집일 때 편리한 거. 할 수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숙소 잡기 쉽다죠. 숙소 잡기 쉽다. 자, 그런데 호텔 콘도나 호텔 스키장은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예요? 호텔인데 더럽다고요? 호텔 정도인데 더럽다고 생각하면 저기 누구냐? 시연이는 막 6성급 호텔 막 나왔는데 뭐 호텔이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랍 20살 나와서 호텔 더다고 인식한다 와. 딱 들어가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어쨌건 그러면 호텔하고 콘도는 단점이에요. 단점. 숙소 잡기 어렵다. 그렇지. 바로 비싸죠. 네. 비싸고 예약이 어려워요. 그죠? 자, 하지만 잘 봐요. 집이 숙소인 게 재밌겠어요? 호텔 콘도가 숙소인 게 재밌겠어요? 이게 호텔하고 콘도는 또 뭘 운영하기도 하냐면 클럽을 운영하기도 해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낮 동안 스키장을 타고 해가 지면 그 젊은이들이 클럽에 모여서 또 짝짓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 선생님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그냥 거기 모여서 안녕하세요. 뭐 저희 술 한잔 할까요? 이렇게 서로 짝을 짓. 예. 뽀뽀하고 이제 방 들어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짝짓기가 그거죠 짝짓기. 아니 페어링을 한다고요. 이렇게 페어링. 뭐랑 페어링 하는데요? 글쎄요. 뭐 어쨌건 페어링 그 뭐 스피노비 커플링 뭐 이런 거. 예? 강원도 스키장 호텔. 네, 근데 도현이랑 가고 싶진 않은데요. 자, 쌤이랑 가면 여자들 많이 온대. 어쨌건 나는 가족들이랑 가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그러니까 호텔하고 콘도에 스키를 타러 가는 건 호텔 콘도에 먹는 건 재밌는 거예요, 안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낮 동안은 스키를 타고 밤에는 막 모여서 술도 먹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성교제도 하고 막 시원하 좋죠? 짝짓기도 좋죠? 하고 막. 좋죠? 근데 동현아 좋죠? 싫어요? 짝짓기 하고 싶어? 자, anyway. 그래서 호텔이나 콘도에 있으면 당연히 더 재밌고요. 집에서 다니면 당연히 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잘 봐봐. 이 관점으로는 집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 관점으로는 호텔과 콘도가 좋은 거죠. 네. 그러면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머물게 될까요? 호텔이 당연히. 아니 거의 100% 아니에요 100%. 스키장에서 조금 떨어진 숙소. 정답.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로 스키장 주변은 뭐가 있냐면 이 민박촌이라고 해서 스키장에서만 차로 한 5분? 스키장에서 차로 5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 민간 숙소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알아보면요, 이 민간 숙소들이 호텔만큼 예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좀 가까운데 호텔보다는 좀 싼 곳.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차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집에서 오는 곳보다는 체력적인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스키장 주변에는 이런 식의 민박촌이라고 해서 숙소들이 억수로 많아요. 네. 저 명탐정 코너에서 봤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스키장이랑 그 민박.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리조트는 다 그래요. 다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머문다? 요 중간쯤 머물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잘 봐. 봐봐. 여기에 있는 스키장에 가까울수록 스키장으로부터 거리는 가까워요, 거리는 멀어요? 거리는 가깝죠.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숙소는 많아요, 숙소는 적어요? 숙소는 적죠. 그런데 스키장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잡을 수 있는 숙소는 많아요, 적어요? 잡을 수 있는 숙소는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게 스키장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니까 스키장으로부터 거리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이게 2차원에서는 원주가 되겠지만 3차원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껍질이 되겠죠. 그게 4파이R 제곱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이 스키장을 원점으로 뒀을 때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국껍질과 원점으로부터 먼 국껍질을 비교하면 어디의 국껍질의 면적이 더 넓어요? 멀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수록 국껍질의 면적이 더 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디가 더 재밌어요? 가까울수록 더 재밌죠. 멀수록 불편하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파동함수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클수록 그만큼 주변에 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즉 사람들은 어쨌건 집에 많이 모여 있으려고 해요. 스키장 가까이 오려고 해요. 스키장 가까이 오려고 하지만 숙소가 없을 뿐인 거지. 네. 그럼 그리고 실제로 스키는 여기서 타니까 스키장에 올 사람들은 가장 여기 많이 타냐. 즉 집으로부터 스키장으로 올수록 사람은 점점점 많아지니까 사람을 발견할 확률은 커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파이 제곱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묵어야 되는 거는 요 거리에 따른 숙소 개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4파이 R 제곱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효과가 동시에 고려되는 걸 우리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효과가 가장 최적을 이루는 곳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겠어요?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최대값을 찾으면 집도 아니고 스키장 내부도 아니고 약간 떨어진 어딘가에서 최대가 되는 어딘가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나온 개념이 바로 most probable radius예요. 산술평균. 무슨 말 알겠죠? 산술평균이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저 함수의 최대값을 찾은 거예요. 효과가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는 거죠. 두 효과가 섞여 있을 때 그것에 따른 최적인 조건을 찾기 위해 미분해서 그 함수값이 가장 최대인 곳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더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데 우선은 이 수식을 가지고 직접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이 말과 의미만 좀 알아둬요. 그럼 말과 의미를 알면 이것으로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도인이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 아무도 안 돼요. 도인이 표정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요.